인류 역사상 희대의 천재로 불리던 한 남자가 주식으로 전 재산을 날립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처음엔 주식으로 무려 20억을 벌었다는 거예요. 오를 때 사서 수익 2배를 남기고 깔끔하게 팔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며칠 뒤 또 그 주식에 제 발로 다시 들어가 전부 잃습니다. 심지어 주식으로 번 금액의 3배, 60억 전 재산을 다 날립니다. 평생 먹고 살 만큼 이미 벌고 나온 사람이 돈, 명예, 사회적 지위, 사람들의 추앙, 이런 사람이 도대체 왜 뭐에 홀려서 다시 들어갔을까요?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네, 여러분. 방금 그 이야기 어느 이름 없는 개미의 사연이 아니에요. 떨어지는 사과에서 만류 인력을 알아냈고 별이 어떻게 도는지까지 계산해낸 사람. 그런데 주식으로 전 재산을 날린 천재. 바로 아이작 뉴턴입니다. 1720년 영국 남의 회사라는 기업의 주식이었는데요. 평생 모은 재산이 사라졌는데 오늘날 값으로 치면 수십억 원이에요. 훗날 뉴턴이 남긴 한마디가 전해지죠. 나는 천체의 움직임은 계산할 수 있어도 사람의 광기는 계산할 수 없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의 핵심은 천재도 당했다. 이게 아닙니다. 한번 멀쩡히 빠져나온 사람이 왜 제 발로 다시 걸어 들어갔는가? 광기, 탐욕, 결핍, 조급함, 도대체 무엇 때문에? 잘 팔고 나왔다. 그런데 옆에서 더 벌었다는 소리가 들린다. 속이 끓는다. 다시 들어간다. 전부 잃는다. 그런데 이 무너짐의 5단계를요. 뉴턴보다 먼저 눈치채고 그걸 넘어서는 방법을 알아낸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무려 거의 3000년 전에 말이죠. 세계 최고의 감독, 왜 가장 낡은 이야기에 전부를 걸었는가? 올 여름 전 세계 극장가에서 진짜 엄청난 파도, 아니 해일이 벌어지고 있죠. 인터스텔라, 오펜하이머의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새 영화를 내놨는데요. 제작비만 약 3,700억, 놀란 인생 최대 규모고요. 전부 아이맥스로 찍었습니다. 이 영화에 쓴 필름만 실제로 600km가 넘어요. 필름 길이가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깔고도 한참 남는다고 하죠. 개봉 첫 주말에 시작하자마자 오펜하이머 기록을 바로 넘어섰습니다. 주인공은 맷 데이먼. 이제 대략 일주일 뒤면 우리나라에서도 개봉합니다. 그런데 이 영화의 원작이 뭔지 아세요? 3000년 전 이야기,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입니다. 여기에 묘한 사진이 한 장 있는데요. 1998년 영화 리플리의 로마 현지 촬영장. 당시 28살의 맷 데이먼이 감독 의자에서 읽고 있던 책이 낡은 문고판 오디세이아였어요. 그리고 28년 뒤, 이 청년은 이 이야기의 주인공 오디세우스가 됩니다. 맷 데이먼이 최근 그 시절을 돌아보며 이런 말을 했죠. 인생의 어느 시점에 이 이야기를 만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것을 얻는다. 그게 이 이야기가 3000년간 살아남은 이유다. 20살에 읽으면 신나는 모험담인데 45세 읽으면 자꾸 내 이야기로 읽힌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요. 같은 상영관에 나란히 앉아도 이 이야기의 속뜻을 아는 사람과 전혀 모르고 오, 놀란 감독이다. 맷 데이먼이다. 하면서 보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영화를 보고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3000년 전 원전을 그대로 펼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은요.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2026년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언어로 다시 풀어낸 책 한 권과 함께 갑니다. 조태경 작가의 오디세이아, 흔들리는 인간에 대하여. 이 책의 프롤로그에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물건과 기술은 빠르게 낡지만 그것을 만들고 쓰는 인간의 마음은 좀처럼 낡지 않는다. 작년에 산 휴대폰은 벌써 구형이죠. 그런데 3000년 전 사람을 무너뜨린 그 마음은요. 2026년을 사는 우리를 똑같이 무너뜨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낡은 이야기가 지금 내 통장, 내 시간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저자는 이 책의 첫 문장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왜 우리는 매번 같은 자리에서 넘어지는가? 머리가 나빠서도 게을러서도 아닌데 우리는 같은 실수를 지겹도록 되풀이한다. 이미 이기고 나온 사람이 왜 다시 지옥으로 걸어 들어가는가? 자, 다시 뉴턴으로 돌아갈게요. 1720년 영국 전역에 노래 하나가 울려 퍼집니다. 남의 회사 주식을 사두기만 하면 누구나 부자가 된다는 노래였는데요. 너도 나도 몰려들어서
주가가 반년 만에 10배 가까이 치솟았어요. 뉴턴도 그 소리를 들었는데 처음에는 더없이 현명했죠. 적당히 사뒀다가 오르니까 팔아서요. 무려 2배 이익을 보고 깔끔하게 빠져나왔거든요. 딱 거기까지였다면 뉴턴은 심지어 투자에서조차 유혹을 이겨낸 사람으로 역사에 남았을 겁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뉴턴이 발을 뺀 뒤에도 주가는 멈추기는커녕 계속 올라갑니다. 그리고 누가 떼돈을 벌었다더라 하는 소문이 날마다 그의 귀를 두드려요. 그 소리를 듣는 사이 뉴턴의 내면에서 뭔가 부글부글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거의 전 재산을 쏟아부으며 그 주식에 다시 들어가요. 그리고 얼마 뒤 벌었던 금액의 3배, 전 재산을 다 날립니다. 네, 여러분, 이 장면 뭔가 낯설지 않죠? 우리나라 부동산이 그랬고 코인이 그랬고 올해 국내 주식 특정 종목이 그랬잖아요. 아마 주식이나 부동산 거래 한 번이라도 해본 분들은 엄청나게 공감이 되실 텐데요. 팔고 나서 더 오르는 걸 지켜보는 고통이요. 사놓고 떨어지는 고통보다 훨씬 크다는 걸 우리는 다 압니다. 최근 여기서 화면을 3000년 전 그리스 바다로 돌려요. 그 바다에 칼도 발톱도 없이 노래로만 사람을 죽이는 괴물들의 섬이 있었습니다. 그 노래를 들은 사람은 누구든 홀린 듯 배를 꺾었고요. 그 섬에 오르는 순간 죽었습니다. 이름하여 세이렌이죠. 세이렌, 뭔가 많이 익숙한 이름입니다. 그 커피 초록 로고 속 인어가 세이렌이고요. 119 구급차 사이렌도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는 이제 그날 세이렌이 부른 노랫말을 본문에 그대로 받아 적어놨어요. 오디세우스여, 이쪽으로 와라. 우리는 트로이에서 있었던 모든 일을 안다.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도 안다. 내건 약속은 돈도 타랑도 아니고 지략의 상징이었던 오디세우스를 미치게 만드는 그 한마디, 모든 것을 아는 지혜를 가질 수 있다는 약속이었죠. 저자는 만약 그 바다를 부유한 어떤 사람이 지나갔다면 세이렌은 훨씬 더 큰 부를 주겠노라 노래했을 거라고 책에서 말합니다. 세이렌의 노래는 결국 듣는 사람의 마음을 그대로 비추는 거울이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부동산 앞에서, 누군가는 주식 앞에서, 또 누군가는 인정 한마디 앞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괴물이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의 갈증이 내 귀에 울릴 노래를 정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육성으로 와, 맞아 라는 말이 튀어나왔는데요. 세이렌의 노래에는 거짓말이 한 톨도 섞여 있지 않다는 겁니다. 주가가 오르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죠. 옆 사람이 돈을 벌었다는 것도 사실이고요. 유혹은 유혹의 얼굴로 오지 않고 멀쩡한 사실의 얼굴로 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유혹을 듣는 중이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해요. 그저 기회가 분명히 내 앞에 찾아왔다고 믿을 뿐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미리 묶어둔 사람이 살아남는다. 그럼 오디세우스는 그 바다를 어떻게 지나갔을까요? 부하들 귀엔 노란 밀랍을 가득 채워 노래를 아예 못 듣게 합니다. 자기 몸은 돛대에 묶게 했어요. 듣되 한 발짝도 못 움직이게 해요. 그리고 부하들에게 단단히 일러둡니다. 내가 풀어달라 애원하거든 절대 풀지 말고 오히려 더 세게 조여라. 아니나 다를까 세이렌의 노래 첫 소절이 나오자마자 그가 핏대선 목으로 울부짖어요. 풀어다오, 제발 풀어다오. 저 섬으로 가야 한다. 평생 쌓아온 지혜, 분별, 단 한 소절에 와르르 무너진 거죠. 여러분, 여기가 오늘의 첫 번째 급소인데요. 그는 흔들리지 않아서 살아남은 게 아닙니다. 분명히 흔들렸는데도 살았습니다. 왜? 자기가 흔들릴 줄을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가 돛대에 묶어달라 부탁한 건 노래가 들리기 한참 전이었습니다. 밧줄보다 먼저 그 알미 있었다. 뉴턴에게 없었던 게 바로 이거였어요. 만료 인력과 세기의 물리학 지식은 차고 넘쳤는데 자기가 어떤 노래 앞에서 무너지는 사람인지에 대한 알문 없었던 거지요. 자기 의지를 더는 믿을 수 없는 그 순간이 닥치기 전에 미리 자기를 묶어두라. 네, 흔들리지 않게 여러분 의지를 막 키우는 게 정답이 아니라는 거죠. 흔들릴 걸 빤히 아니까 흔들리기 전에 미리 손을 써두라는 말입니다. 그럼 이쯤에서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다 좋아.
그런데 현실에서 내가 나를 어떻게 미리 묵냐고. 네, 이 책에 구체적인 방법까지 나와 있습니다. 휴대폰에서 그 앱을 지워둘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모임에 더는 나가지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마음이 출렁이는 시기에는 주식이나 부동산, 즉 내 자산을 사고 파는 그 결정을 잠시 미뤄두는 것도 할 수 있고요. 이걸 자기 인생을 걸고 평생을 한 사람이 우리 시대에도 있었죠. 워렌 버핏의 평생 동업자 찰리 먼거가 즐겨 인용한 말입니다. 내가 어디에서 죽을지 알면 그곳에 가지 않으면 된다. 몇 초의 자랑 10년을 바꾼다. 여러분, 두 번째 함정은 돈보다 교묘한 데 숨어 있습니다. 그래도 일이 좀 풀리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오디세우스 일행이 어느 섬에서 외눈박이 거인의 동굴에 갇혀요. 거인은 저녁마다 부하들을 잡아먹었고 입구는 산과 같은 바위로 막혀 있었습니다. 거인이 이름을 묻자 오디세우스는 이렇게 답해요. 내 이름은 아무도 아니다 라고 한다. 그러고는 독한 술을 먹이고 잠든 사이 그 하나뿐인 눈을 찔러버립니다. 비명을 듣고 달려온 이웃 거인들에게 눈먼 거인은 아무도 아니다가 나를 해쳤다고 외치죠. 이웃 거인들은 아무도 안 그랬다는 소리로 알아듣고 전부 돌아가 버려요. 내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았던 영미남이 그와 부하들을 살렸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야기는 그 섬을 빠져나온 다음부터예요. 무사히 멀어지던 그 순간 그의 안에서 뭔가가 끓어오릅니다. 이 빛나는 승리의 주인이 아무도 아니다로 남는 걸 도저히 견딜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멀어지는 섬을 향해 기어이 외쳐버립니다. 누가 너의 눈을 멀게 했는지 묻거든 이렇게 답하라. 라에르테스의 아들 이타카에 사는 오디세우스가 그렇게 했다고. 자기 이름에, 아버지 이름에, 사는 곳까지 다 불러준 거잖아요. 3000년 전에 자기 손으로 했던 인류 최초의 셀프 개인정보 유출인 겁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곧장 찾아옵니다. 하필 그 거인의 아버지가 바다를 다스리는 신 포세이돈이었거든요. 아들의 저주를 들은 신이 오디세우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없애버렸고 그렇게 그는 무려 10년을 더 떠돌게 됩니다. 10년을요. 그 한마디를 외친 시간은 단 몇 초. 그런데 그 몇 초가 그의 10년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죠. 여러분, 보통은요. 영민한 사람과 오만한 사람, 이 둘은 서로 완전히 다른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동굴 안에서 그토록 영민했던 바로 그 사람이 동굴 밖으로 나오자 오만해졌다. 네, 이렇게 영민함과 오만함은 다른 사람 안에 있는 게 아니라 한 사람 안에 삽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자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을 정면으로 다루는데요. 호메로스가 그린 키클롭스의 세계가 서로 이어지지 않는 동굴의 세계였다면 SNS는 모든 동굴이 하나로 이어진 세계다. 그 시절엔 자랑이 거인 하나의 귀에 닿고 끝났어요. 그런데 지금은 한 줄만 올려도 모든 동굴에 동시에 울려 퍼지잖아요. 투자가 조금 풀렸을 때, 부업이 이제 조금 자리 잡았을 때 딱 그 순간에 울리는 그 한 줄이요. 그리고 그때 여러분 안에 살고 있는 오만함이 한마디 외치는 순간 내 인생 수십 년이 꼬일 수 있어요. 내가 뭔가 해냈다 싶어 입이 근질근질한 바로 그 순간이 무려 3000년 전에 검증된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는 것 잊으면 안 될 겁니다. 풍요는 당신을 죽이지 않는다. 당신의 시간을 죽인다. 네, 여러분, 혹시 요즘 1년이 정말 무섭게 빨리 지나간다고 느끼시나요? 설날이 엊그제 같은데 눈 떠보니 한여름이고 40 넘고부터는 그 속도가 해마다 눈에 띄게 빨라지잖아요. 3000년 전 이야기 속에 그 이유가 정확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오디세우스 일행이 이번엔 키르케라는 마녀의 섬에 도착하는데요. 마녀가 권한 와인을 의심 없이 받아 마신 부하들, 몸에 털이 자라고 손발이 갈라져 발굽이 돼요. 사람이 돼지가 된 겁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옛날 우화 같죠. 그런데 정말 무서운 건 그 다음입니다. 오디세우스가 마법을 깨고 부하들을 전부 사람으로 되돌려놔요. 그럼 이제 그 섬을 떠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 섬에서 1년을 눌러 앉았습니다. 날마다 고기가 차려지고 잠마다 와인이 채워지고 따뜻한 잠자리가 매일 펼쳐졌으니까요. 마법에 걸려서가 아니라 편안해서 못 떠난 겁니다.
게다가 마녀 키르케는 이런 말까지 건네요. 그대들은 너무 오래 고생했다. 여기 머물며 먹고 마시고 기운을 되찾아라. 떠나는 일은 그 다음에 생각해도 늦지 않다. 자, 이 말이 어디 틀린 데 있나요? 없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지쳐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옳은 말이 1년을 통째로 붙잡아둔 끈이 됐습니다. 옳은 말이어서 오히려 아무도 그 끈을 의심하지 못했던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죠. 사람 어차피 다 죽는다. 인생 좀 편하게 살아라. 애쓰지 말고 그냥 쉬어라. 진짜 지친 사람에게 쉬어라는 약이 맞습니다. 그런데 너무 오래 누워있는 사람에게 쉬어라는 독이죠. 그 1년이 그들에겐 어땠을까요? 정말 한순간이었어요. 여기서 이제 저자의 통찰이 폭발합니다. 우리는 시계로 시간을 기억하지 않는다. 사건으로 기억한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처음 겪는 일들이 머릿속에 하나의 마디를 만들고 그 마디 사이를 우리는 흘러가 버린 시간이라고 느낀다는 건데요. 그래서요, 바로 이것 때문에 여러분, 어제와 똑같은 오늘은 새로운 마디를 만들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오늘은 여러분에게 새로운 마디로 인식되질 않아요. 그 섬의 1년 안에는 서로 다른 날이 거의 없었으니까 그 1년이 통째로 한 덩어리가 되어버린 거죠. 똑같은 출근길, 똑같은 회의, 저녁엔 똑같은 배달 음식에 똑같은 스마트폰 보기. 분명히 바쁘게 살았는데 연말에 돌아보면 올해가 한 덩어리로만 남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1년이 짧아지는 건 하루가 점점 어제를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풍요는 당신을 죽이지 않는다. 다만 당신의 시간을 죽인다. 그리고 그 죽음은 너무도 부드러워서 죽고 있다는 사실조차 느끼지 못한다. 네, 오히려 고통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찾아오고 사람을 막 흔들어 깨웁니다. 가만히 있질 못하게 만들죠. 그런데 풍요는요, 조용히 스며들어 사람을 재웁니다. 쇠창살에 갇힌 사람은 발버둥이라도 치는데 편안함에 갇힌 사람은 발버둥 칠 이유조차 없습니다. 그 일행은 그래도 1년 만에 먼저 깨어난 부하 하나가 대장을 흔들어 깨웠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곁에는요, 그렇게 나를 흔들어 깨워줄 사람이 잘 없습니다. 곁에 사람들마저 저마다의 화면을 들여다보며 같은 섬에 나란히 잠들어 있으니까요. 그 영웅은 저승까지 내려가서 무엇을 보았는가? 네, 여러분, 저는 특히 이 지점에서 정말 많은 생각들이 들었는데요. 오디세우스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무조건 들러야 할 곳이 있다는 예언을 듣게 되거든요. 거기가 어디냐? 산 사람은 발을 들이지 않는 곳, 바로 죽은 자들의 땅, 저승이었습니다. 그는 세상 끝, 해가 떠도 빛이 들지 않는 어둠의 땅에 내려서죠. 양 2마리의 피를 땅에 흘리자 그 냄새를 맡은 죽은 자들의 영혼이 어둠 속에서 하나 둘 모여듭니다. 그런데 그 영혼들 사이에서 오디세우스가 아예 짐작조차 못한 얼굴 하나를 발견해요. 어머니였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본 어머니는 분명히 살아계셨거든요. 전쟁터로 떠나기 직전 아들의 갑옷을 매만져 주시던 그 모습 그대로예요. 10년이 넘게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그렇게 떠도는 동안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은 끝내 아들에게 도착하지 못한 겁니다. 말없이 아들을 하염없이 바라만 보던 어머니가 이윽고 첫마디를 건넵니다. 우리 아들, 너의 안위를 알지 못해 매일 너를 그리워한 그 마음이 내 목숨을 가져갔단다. 병이 와서 죽은 것이 아니야. 너의 부재로 내가 죽었구나. 아들은 얼어붙었다가 두 손을 뻗어 어머니를 안으려 합니다. 그런데 그 손이 어머니의 형상을 그대로 통과해버려요. 3번을 뻗었고 3번 모두 어머니는 그의 손 안에서 꿈처럼 그림자처럼 빠져나갔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안아보지도 못하느냐고 무릎 꿇는 아들에게 어머니가 답해요. 살아있을 때 안았던 그 손은 죽은 다음에는 그 어디에도 닿지 않는단다. 어머니의 형상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이번엔 다른 영혼이 다가옵니다. 그리스 연합군 전체를 이끌던 총사령관 아가멤논이었어요. 그의 한마디면 천척의 배가 움직이고 수많은 병사가 무기를 들려온 사람이었죠. 그럼 그가 어둠 속에서 마지막으로 물은 건 자신을 죽게 한 자에 대한 복수도 자신의 명예도 아니었는데요.
내 어린 아들의 안부를 아는가? 내가 트로이로 떠날 때 갓 태어난 그 아이 말이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이번엔 그리스 최강의 전사였죠. 심지어 그 이름이 아킬레스건이라는 명칭으로 오늘까지도 불리고 있잖아요. 바로 그 아킬레우스였습니다. 오디세우스가 위로합니다. 살아서 영광스러웠고 죽어서도 왕처럼 빛나니 그대만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요. 어둠 속에서 돌아온 아킬레우스의 답은 훗날 그리스 사람들이 두고두고 옮겨 적은 한 줄이 됐습니다. 죽음을 미화하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마라. 차라리 살아서 가난한 사람의 집에서 종으로 사는 편이 죽은 자들의 왕이 되는 것보다 낫다. 그러고는 그 최강의 전사도 똑같은 것을 물어요. 두고 온 내 어린 아들은 잘 자라고 있는가? 내 늙은 아버지는 어디서 함부로 대접받고 계시지는 않은가? 살아서 한 사람은 바다를 뒤덮는 천척의 배를 움직였고 다른 한 사람은 가장 명예스러운 이름을 지닌 채 칭송받았습니다. 그런데 죽고 나서 두 사람이 그리워한 건 단 두 가지였어요. 아이의 얼굴, 그리고 아버지. 저자는 말합니다. 살아있을 때 그들을 가득 채웠던 그 모든 것은 그 어둠 안에서 한 점도 보이지 않았다. 살아있을 때 그들 눈에 좀처럼 들어오지 않던 얼굴들이 그 어둠을 가득 채워 들어와 있었다. 오디세우스는 저승에 걸어 들어간 그 발로 스스로 다시 걸어 나왔어요. 그런데 완전히 딴 사람이 돼 있었습니다. 전쟁터를 떠날 때 그가 집으로 가려던 이유는 영광을 안고 돌아가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저승을 나온 뒤 그의 목적은 아내가 기다리는 방문을 열고 갓난 아이로 두고 온 아들의 작디 작은 손을 잡고 밭에서 늙어가는 아버지 곁에 나란히 앉는 것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끝에서야 보이는 것을 끝에 가기 전에 본 사람은요, 이전과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죠. 네, 우리는 저승에 다녀올 수 없잖아요. 그런데 3000년 전에 거기를 다녀온 사람의 기록이 이렇게 책으로 남아있는 거고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안을 수 있는 사람은 지금 살아있는 사람뿐입니다. 오늘 영상이 끝나고 문득 떠오르는 얼굴이 있다면요, 그 전화 한 통이 이 오래된 이야기가 전하는 가장 실용적인 조언인 것은 아닐까요? 자신이 흔들릴 걸 아는 사람만이 살아남는다. 네, 이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미 수십억을 벌고 나온 뉴턴은 왜 다시 걸어 들어갔는가? 그는 자기가 어떤 노래 앞에서 무너지는 사람인지 끝내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 책의 처음과 끝에는 신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데요. 그리스 말로 프로는 미리, 메테우스는 생각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프로메테우스는 글자 그대로 미리 내다보고 생각하는 자입니다. 그의 동생 에피메테우스는 뒤늦게 깨닫는 자였고요. 우리는 어느 쪽일까요? 사실 거의 대부분 일이 다 벌어진 다음에야 무릎을 치는 쪽일 겁니다. 저부터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 책 한 권을 다 읽고 제가 정말 명확하게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책을 읽기 전엔 사람이 미리 알고 깨달을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책을 덮고 나니까 제가 막 애써 생각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알게 되더라고요. 나의 사이렌은 무엇인가? 이 한 줄을 그냥 종이에 적어보고 떠올려 보니까요, 생각보다 되게 많은 깨달음들이 느껴지는 거죠. 그때 내가 왜 그랬었는지, 지금 나는 무엇 때문에 이런 감정이 드는지,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될지.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의 사이렌은 무엇인가요? 남들은 더 벌고 있다는 말인지, 지금이라도 늦기 전에 해야 한다는 말인지, 갑자기 나를, 내 능력을 인정해준다는 누군가의 한마디인지 말이죠. 그리고 그 길목에서 오늘 미리 묶어둘 한 가지를 정하는 거예요. 앱 하나를 지우든 모임을 거절하든 내 마음이 불안정한 시기엔 매매 결정을 잠시 손에서 떼어놓든지 말이죠. 어디서 죽을지 알면 그곳에 가지 않으면 되는 거니까요. 네, 이 책의 부제가 왜 흔들리는 인간에 대하여인지 이제 아시겠죠? 흔들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흔들릴 걸 아니까 흔들리기 전에 미리 묶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에 만약 얼마 후에 개봉할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오디세이를 보러 가신다면요, 스크린 속 하나 둘씩 나타나는 괴물들을 보면서 여러분 마음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어느 순간부터 그 괴물들이 괴물로 보이지 않고 내 계좌, 내 휴대폰,
나의 1년이라는 시간과 겹쳐 보이기 시작한다면요. 여러분은 이 책을 정말 제대로 읽으신 겁니다. 이 책이 마지막으로 우리 손에 쥐어주는 한 줄을 여러분께 전하며 오늘 영상 마칩니다. 살아있을 때 안을 수 있는 사람은 살아있을 때 안아야 한다. 세상에서 돈을 가장 잘 벌어본 두 사람이 있습니다. 워런 버핏 그리고 그의 평생 동업자 찰리 먼거인데요. 이 두 사람이 수십조 원을 벌면서 평생 단 하나의 원리만 봤다고 했어요. 어려운 재무제표도 복잡한 차트도 아닙니다. 사람은 도대체 언제, 왜, 그리고 어디로 움직이는가? 그런데 이 원리가 3000년 전 이야기 속에 이미 통째로 적혀 있었습니다. 이걸 몰랐던 한 남자가 있었어요. 10년을 걸어온 목표가 두 눈에 보이는 데까지 왔는데 잠깐 눈을 붙인 사이 전부를 잃어버립니다.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네, 여러분. 2주 전 영상에서 세기의 천재 뉴턴이 어떻게 노래에 홀려서 전재산 60억 원을 날리는지 그 과정을 봤는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디세이아, 흔들리는 인간에 대하여와 함께 가는데요. 1편이 나간 그날 이 책이 교보문고 실시간 차트 상위권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책의 인사이트를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여러분들께 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 놀란 감독의 오디세이가 드디어 우리나라에서도 개봉했죠. 개봉 전 예매만 20만 장, 오펜하이머를 넘어선 올여름 가장 큰 영화입니다. 영화는 3시간 동안 3000년 전 괴물을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이 책은 그 괴물들이 지금 내 회사, 내 투자, 내 계좌 안에서도 여전히 살아있다는 걸 보여줄 겁니다. 3000년 전 장면 하나를 보여주고 나면요. 그걸 곧장 알렉산더 대왕으로, 징기스칸으로, 심지어 버핏과 먼거의 버크셔 해서웨이 회의실까지 그대로 이어집니다. 절반은 옛 이야기인데 나머지 절반은 소름 돋게 지금 우리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리스 신화를 하나도 모르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끝나면 저 회사 동료가 왜 저러는지, 저 종목에 왜 수만 명이 몰려가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나는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강한 울림으로 깨닫게 되실 겁니다. 10년을 버티고 몇 시간 만에 전부를 잃었다. 책의 주인공 오디세우스는요. 그 유명한 트로이 전쟁에서 10년 동안 소위 개고생을 한 남자인데요. 전쟁이 끝나고 그 집으로 돌아가는 백길, 원래는 한 달이면 닿는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그 한 달 거리를 10년 걸려서 돌아가요. 그 10년이 도대체 왜 시작되었느냐? 오늘은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항해하며 집으로 돌아가던 어느 날 바람을 다스리는 신의 섬에 도착해요. 이 신이 한 달 내내 일행을 극진히 대접하거든요. 그리고 떠나는 날 황소 가죽으로 만든 묵직한 자루 하나를 쥐어줍니다. 이 자루 안에는 이 세상의 모든 역풍이 갇혀 있었어요. 곁바람 한 점 못 새어 나오게 입구를 은실로 칭칭 동여맨 거예요. 자루 안에 담기지 않고 밖에 남아있는 바람은 고향까지 그들을 곧장 데려다줄 순한 뒷바람 딱 하나. 이 자루만 지키면 10년의 방랑이 그걸로 끝나는 거였습니다. 오디세우스는 자루를 갑판 아래 단단히 묶어두고 배의 키를 그 누구도 아닌 자기가 직접 잡아요. 그리고 거의 10일간 밤낮을 한숨도 안 자고 그 키를 잡고 버팁니다. 잠이 쏟아질 때마다 아내와 갓난아기의 얼굴을 떠올리면서요. 드디어 열흘째 아침, 수평선 위로 그렇게나 그리던 땅이 떠오릅니다. 자신의 고향 이타카였어요. 그것도 해안가 모닥불 연기가 두 눈에 보일 만큼 가까운 거리였죠. 이제 끝났다 하는 안도감이 밀려온 그 순간 열흘 가까이 버티던 몸의 긴장이 한 번에 다 풀리며 한계에 부딪힙니다. 자기 자신도 모르게 기절하듯 잠들어 버려요. 그렇게 누운 그를 깊은 잠이 통째로 삼켜버립니다. 자, 대장이 잠들자 그동안 눈여겨보지도 않던 그 자루가 부하들 눈에 이상하게 자꾸 들어와요. 그러다 모두의 눈이 같은 자루 위에 머물고 맙니다. 그리고 부하들 역시 10년의 시간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10년을 싸웠고 똑같이 가족을 두고 떠나 날마다 목숨을 걸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손에 뭐가 들려있나? 비어 있었습니다.
빈손으로 고향 문턱을 넘는 자기 모습이 눈앞에 그려지는 거예요. 전리품도 늘 대장 몫이었는데 이번 자루도 혼자 챙기고는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한 번을 안 보여줬어. 네, 여러분, 여기가 급소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보여주지 않았다는 바로 그 한 가지가 의심의 씨앗이 됐어요. 결국 한 부하가 입을 뗍니다. 저 안에 든 건 분명히 금과 은이야. 우리가 10년 동안 못 받은 우리 몫이 저기 다 들어있다고. 옆 사람이 끄덕이고 그 끄덕임이 옆으로 또 옆으로 번져요. 대장이 깨기 전에 확인이라도 해보자. 지금이야. 지금 아니면 못 봐. 그리고 그 단단히 묶인 은실을 한 가닥 한 가닥 풀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자루에 갇혀있던 세상의 모든 역풍이 한꺼번에 터져 나옵니다. 열흘을 버틴 대장이 화들짝 깨어나 마주한 건 코앞의 고향 땅이 아니라 배를 도로 먼 바다로 끌고 가는 거대한 폭풍이었어요. 호메로스는 이 대목에서 오디세우스의 속마음을 숨기지 않고 적었습니다. 차라리 바다에 몸을 던져버릴까. 그 곁에서 부하들은 소리내어 울었다고 해요. 자기들이 푼 그 한 가닥이 자기들을 어디로 끌고 가는지 그제야 깨달은 울음이었죠. 네, 여기까지 들으면 대부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1, 2년도 아니고 10년을 따랐던 대장을 어떻게 의심해? 어리석은 놈들. 그런데 이 책의 저자는 여기서 질문을 뒤집습니다. 이 장면에서 진짜로 어리석은 사람이 정령 부하들인가? 자루 안에 든 게 금이 아니라 바람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이 배에서 오디세우스 하나였어요. 그럼 그가 했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자루를 받은 그날 부하들 앞에서 딱 한마디만 하면 됐거든요. 자, 이 안에 든 건 금도 은도 아니다. 우리를 고향까지 데려다 줄 바람이야. 풀리는 순간 우리는 도로 먼 바다로 다시 끌려가니 그 누구도 손대지 말게. 이 한마디면 의심이 자라날 빈틈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를 끝내 안 했어요. 그 단단하던 적의 성문을 트로이의 목마라는 꾀 하나로 열어젖힌 그 영민한 머리가 정작 옆에서 10년을 견딘 부하들의 마음속은 단 한 번도 읽으려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럼 부하들은요, 심성이 약해서 자루를 푼 게 아닙니다. 어리석어서도 아니에요. 책의 이 두 줄이 이 장의 백미입니다. 이 차이를 본 사람의 마음에 무언가 불쑥 올라오는 것은 못나서가 아니다. 사람이라서다. 심지어 순서까지 반대였다고 책은 짚어요. 자루안을 직접 본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저 받고 싶은 마음이 본 적도 없는 자루 속을 금과 은으로 채워놓은 것이다. 사람은 자기 몫이 걸린 쪽으로 움직인다. 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급소가 이겁니다. 사람은 자기 몫이 걸린 쪽으로 움직인다. 누가 왜 저러는지 이해가 안 될 때 우리는 보통 그 사람의 마음을 추측하잖아요. 그런데 3000년 전 이 이야기가 가르쳐주는 건 훨씬 간단합니다. 마음 말고 그 사람의 몫이 어디에 걸려 있는지를 보라는 거지요. 내 몫을 챙기겠다는 마음은 행동만 움직이는 게 아니다. 판단까지 미리 비틀어 놓는다. 내 결론이 차분한 판단인지 내 몫이 미리 정해놓은 결론인지 나도 가려내기 어렵다는 거예요. 책은 이 대목에서 사막의 알렉산더 대왕으로 넘어가는데요. 정군이 갈증으로 쓰러지기 직전 정찰병들이 구해온 투구 하나 분량의 물을 그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통째로 땅에 쏟아버립니다. 나 혼자만 마실 수는 없다. 좋은 것을 늘 혼자 챙긴 대장은 고향으로 돌아갈 길을 잃었고 물 한 투구를 쏟은 왕은 세계를 얻었어요. 그리고 이 진실을 한 문장으로 정리한 사람이 인트로의 그 찰리먼 겁니다. 나에게 인센티브를 보여달라. 그러면 내가 그 결과를 보여주겠다. 인센티브, 옛 그리스 말로 옮기면 나에게 걸린 몫입니다. 멍거는 이런 고백도 남겼어요. 나는 그 힘을 누구보다 잘한다고 자부해왔다. 그런데도 그 힘을 평생 과소평가해왔다. 해마다 한 번씩은 새삼 놀란다. 내 직원도 내 거래처도 시장으로 몰려가는 저 수만 명도 지금 이 순간 자기 몫이 걸린 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리 경고하면 오히려 사람들은 믿지 않는다.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사람이 자기 몫을 따라 움직이는 게 그렇게 뻔한 원리라면요. 누가 미리 좀 경고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
그 경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소름 돋을 만큼 정확한 경고가 3000년 전 그 해변에 있었어요.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 트로이의 마지막 밤으로 가보시죠. 10년을 싸워도 안 무너지던 트로이의 성벽 앞에서 적군이 어느 날 싹 사라집니다. 해변에 남은 거대한 목마를 본 트로이 사람들은 저건 사저의 뜻으로 남긴 선물이라며 기뻐했어요. 그때 그 들뜬 군중 앞으로 나선 한 사람이 이 나라의 공주 카산드라예요. 예언의 신이 사랑을 고백하며 미래를 보는 능력을 줬는데요. 그녀가 마음을 돌려버리자 신이 그 능력 위에 저주를 얹었거든요. 그 후로 누구도 너의 말을 믿지 않게 될 것이다. 네, 그러니까 미래는 전부 보이는데 그 말을 믿어주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삶인 거죠. 그 공주가 해변에서 자기가 본 것들을 그대로 외칩니다. 오늘 밤 자정이 지난 어느 시각 목마의 옆구리에서 작은 문이 열린다. 숨어있던 병사들이 줄을 타고 내려와 곧장 성문에 빗장을 푼다. 군중들은 그녀를 바라봤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딱 한 가지가 빠져 있었어요. 믿음입니다. 목마는 바로 그날 트로이 안으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성문을 지나며 4번이나 멈춰섰고 멈출 때마다 뱃속에서 무기 부딪히는 소리까지 났어요.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고도 멈추지 못했습니다. 왜냐? 이미 자라난 확신은 증거를 듣고도 방향을 못 트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 자정이 지난 어느 시각 공주가 말한 대로 목마의 옆구리에서 작은 문이 열립니다. 그녀가 본 그대로 성문이 열렸고 그녀가 본 그대로 함대가 들어왔고 그녀가 본 그대로 그날 밤 트로이는 무너졌어요. 카산드라는 단 한 번도 틀리지 않았다. 그러나 그 사실이 그녀를 살리지는 못했다. 거짓은 듣기 좋게 도착하고 진실은 듣기 불편하게 도착한다. 그날 해변에서는 같은 사람들의 귀에 두 종류의 말이 동시에 들렸습니다. 그렇죠? 한쪽은 그리스군은 떠났고 너희는 이제 안전하다는 말, 또 한쪽은 이 안에 적이 있다. 오늘 밤 도시가 무너진다. 라는 외침. 트로이 사람들이 유독 어리석어서였을까요? 책의 진단은 3000년째 유효합니다. 거짓은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모양으로 빚어져서 도착한다. 그리고 우리 결정에 도장을 찍어주고 우리 편을 들어준다. 네, 반대로 진실은 우리가 외면한 부분을 정확히 짚고 이미 내린 결정을 다시 보게 만들잖아요. 그러니 진실은 언제나 듣기 불편한 얼굴로 도착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두 줄이 정말 인상 깊었는데요. 옳은 말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하게 만든다. 그러나 거짓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그냥 가던 길을 그대로 가게 해준다. 우리가 속아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 편한 쪽을 알아서 고르고 있었던 거죠. 인텔의 전설적인 CEO 앤디 그로브도 자기 책에 적어놨는데요. 회사가 흔들릴 때 그 위기를 가장 늦게 알아차리는 사람이 놀랍게도 사장이라고요. 직원들이 본 위기 신호가 위로 올라가는 동안 한 단계씩 듣기 좋게 다듬어지니까요. 그리고 2026년 지금 이 카산드라 공주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죠. 워렌 버핏. 몇 년 전부터 주식을 팔고 현금을 쌓기 시작했어요. 그 현금이 무려 3,9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80조 원, 사상 최대였습니다. 그동안 사람들 반응이 어땠느냐? 버핏도 이제 한물 갔네. 요즘 시장을 모르니까 저럴 수밖에 없지. 그런데 그런 반응은 처음이 아닙니다. 1999년 그가 IT 주식을 끝까지 안 사겠다고 버텼을 때 미래의 유명 경제지가 표지에 대문짝만하게 이렇게 박았어요. 워런, 뭐가 문제야? 여러분, 그런데 진짜 무서운 질문은 이거예요. 사람들은 왜 한 번도 틀린 적 없는 사람의 경고를 못 믿을까요? 답은 아까 그 첫 번째 급소에 있습니다. 자기가 믿고 싶은 쪽에 이미 자기 몫이 걸려있기 때문이에요. 주식을 이미 매수한 사람에게 버핏의 경고는 경고가 아니라요. 네 계좌는 틀렸다는 듣기 싫은 소리가 되거든요. 그러니 뇌가 알아서 경고를 지워버립니다. 이 경고를 지우는 것조차요. 인센티브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 안에서도 작은 목소리가 들렸을 겁니다. 분명히 들렸을 거예요. 이 방향,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들렸는데 묻어버리죠. 옆집이 돈 엄청 벌었다는 소리가 언제나 더 크게 들리게 돼 있으니까요. 진짜 카산드라는 미래를 보는 사람이 아니다. 가장 가까운 진실을
가장 먼저 본 사람이다. 사람은 몰라서 지지 않는다. 아는데 무리수를 떠서 진다. 네, 그런데 경고를 두 귀로 똑똑히 듣고도 무너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인데요. 오디세우스 일행이 어느 날 도착한 어떤 섬 이야기입니다. 이 섬에는 신이 아끼는 소떼가 살고 있었어요. 들르기 전에 2번이나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같은 경고를 받았어요. 저 소를 건드리지 않으면 너희는 고향에 닿지만 건드리는 순간 배도 사람도 전부 잃는다. 부하들도 하늘에 대고 절대 손대지 않겠다 맹세까지 해요. 그런데 하필 배를 섬에서 못 나가게 만든 역풍이 한 달 내내 불면서 배에 싣고 온 곡식들이 바닥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 사람들 굶어서 쓰러지기 직전이 아니었습니다. 낚시로 물고기를 잡고 새를 잡아서 배부르진 않아도 그럭저럭 버티고 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대장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네, 또 대장이 없는 사이죠. 한 부하가 이렇게 입을 떼요. 세상에 굶어서 맞는 채우보다 비참한 건 없잖아. 차라리 저 소를 잡고 나중에 신전을 지어서 갚자. 다들 고개를 끄덕였고 결국 그 소를 잡아 엿새 동안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이랬째 아침, 그토록 그들을 묶어두던 그 바람이 거짓말처럼 잦아들어요. 딱 엿새였습니다. 엿새만 더 버텼으면 전원이 살아서 고향 땅을 밟는 거였어요. 바다로 나가자마자 벼락에 배는 산산조각 나고 경고 그대로 오디세우스 혼자 부서진 널빤지 하나를 붙들고 살아남습니다. 책이 이 장면에 그어놓은 밑줄이 이거예요. 정작 그들을 무너뜨린 것은 도저히 어쩔 수 없는 굶주림이 아니라 멈춰야 할 곳에서 멈추지 못한 미련함이었다. 그들의 막다른 길은 어느 날 갑자기 들이닥친 것이 아니다. 한 발, 한 발, 제 발로 걸어 들어간 끝에 다다른 막다른 곳이었다. 인간만이 동물도 두지 않는 수를 두고 후회한다. 네, 여러분, 굶주린 북극곰도요. 정말 다른 길이 없을 때만 이제 목숨을 걸고 사냥에 나선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멀쩡한 다른 길을 옆에 두고도 무리수를 둬요. 승부수와 무리수의 차이는 무엇인가? 이 차이를 책은 우리에게 익숙한 두 장군으로 보여주는데요. 한나라의 명장 한신은 병법이 금기로 치는 배수진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의 군대는 수가 적고 보급까지 끊겨서 그 수 말고는 길 자체가 없었어요. 물러설 곳이 사라진 군사들은 결사적으로 싸웠고 몇 배나 많은 적을 꺾어버립니다. 그로부터 1000년도 더 지나 임진왜란의 신립장군, 그의 앞에는 거기만 막으면 적이 한 줄로 기어오를 수밖에 없는 천혜의 고갯길이 있었는데요. 신립은 그 고개를 버리고 굳이 군사를 평지로 끌어내려 강을 등집니다. 한신의 그 유명한 배수진을 어설프게 흉내낸 거죠. 한신에게는 그 수 말고 다른 길이 없었고 신립에게는 더 나은 수가 멀쩡히 존재하고 있었다. 똑같이 강을 등졌는데 하나는 역사에 남을 승부수가 됐고 하나는 참극이 됐죠. 둘을 가른 건 용기의 크기가 아니라 바로 딱 이 질문이었습니다. 지금 이 수 말고 멀쩡한 다른 길이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무리수를 두는 순간을 가만히 떠올려 보면요. 이상하게 꼭 굉장히 간절할 때입니다. 그렇죠. 이번엔 꼭 돼야 되는데,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데. 그 간절함이 크면 클수록 다른 길이 눈에서 사라져요. 있어도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이 못나서가 아니라 그만큼 절실하게 살아왔다는 흔적이기도 한 거죠. 그럼 무리수의 반대는 뭘까요? 이 악물고 참는 걸까요? 이 책의 답은 결이 달라요. 진짜 강한 사람은 무리수 앞에서 허세를 부리며 목숨을 거는 사람이 아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이 닥치기 한참 전부터 무리수를 둘 일이 없도록 제 처지를 묵묵히 닦아두는 쪽이다. 바람이 좋을 때 곡식을 조금씩 덜어두고 한가할 때 고기 잡는 법을 익혀두고 비축할 수 있을 때 묵묵히 곡간을 채워둔다. 그 부하들에게 부족했던 건 용기가 아니라 엿새를 버틸 곡간이었던 거예요. 혼자 살아남은 오디세우스는 그 뒤로 어떻게 됐을까요? 파도에 떠밀려 닿은 어느 외딴 섬, 그 섬의 주인이 그를 한눈에 마음에 들어합니다. 아름다운 여신 칼립소였어요. 여신이 놓아주지 않은 그 섬은 뭐 하나 부족할 게 없는 낙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 날이 밝으면 어김없이 혼자 바닷가 바위로 나가서 고양이 있을 수평선 너머만 하염없이 바라봐요. 그렇게 바닷가에 앉아 울다 돌아온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7년이었습니다. 7년째 되던 해, 신들의 명으로 그를 보내주게 된 칼립소가 마지막 제안을 던져요. 나와 함께 여기에 머물러라. 그러면 내가 너를 늙지도 않고 영원히 사는 몸으로 만들어주겠다. 고개 한 번만 끄덕이면 인간의 정해진 그 끝에서 영원히 풀려나는 제안이었죠. 오디세우스의 대답을 책은 이렇게 옮겨 적었는데요. 여신이여, 나도 다 압니다. 내 아내는 당신만큼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자나깨나 오직 그 생각뿐입니다. 네, 영원히 사는 몸을 마다하고 자신과 같이 한 해 한 해 늙어갈 아내가 기다리는 집을 골랐습니다. 흔들리는 인간은 무엇에 흔들릴지 고를 수 있다. 네, 오늘 이야기를 여러분 손에 쥐어드릴게요. 큰돈이 걸린 결정, 사람이 걸린 결정 앞에서 딱 3가지만 물어보세요. 하나, 이 판에서 각자의 몫은 어디에 걸려 있는가? 상대의 마음을 읽으려 애쓰지 말고 그 사람의 몫이 어디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둘, 나는 지금 경고를 듣고 있는가, 지우고 있는가? 듣기 불편한 말이 도착했다면요, 그게 바로 신호입니다. 셋, 이 수는 승부수인가, 무리수인가? 다른 길이 정말 없다면 승부수가 맞고요. 멀쩡한 다른 길이 안 보이는 것 뿐이라면 무리수입니다. 아직 승부의 때가 아니라면요, 그때는 그저 조용히 곡간을 채우십시오. 바람이 좋을 때 곡식을 덜어두는 사람만이 역풍이 부는 그 한 달을 견디니까요. 지금 극장에서 이 영화가 한창이죠. 보러 가시면 한번 지켜보세요. 스크린 위에 그 바다가 그냥 3000년 전 뱃사람들 이야기로 보이는지, 아니면 내 회사, 내 계좌, 내 곁에 사람들이 자꾸 겹쳐 보이는지, 후자가 보이기 시작했다면 여러분은 이미 이 책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계신 거예요. 기억하시죠? 이 남자의 귀향길은 원래 한 달 거리였습니다. 그 길을 10년으로 만든 건 바다가 아니라 오디세우스 자신이었다고 책은 말해요. 살아가며 우리를 끝없이 흔드는 것도 바깥의 풍랑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거는 함정인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오디세우스는 단 한 번도 넘어지지 않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보다 자주 엄청 많이 넘어졌는데 끝내 집으로 돌아간 사람이었죠. 이 책의 저자가 남기는 말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흔들림 그 자체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다. 그러나 무엇에 흔들릴지 정하는 일만은 끝내 우리 자신의 몫으로 남는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